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어제 그리고 REM, 로드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모빌아이가 이 맵을 쓴다는 거는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일일이 맵을 만들고 다니는 차가 만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위에 이거 뗀 그냥 일반 차들 중에서 모빌아이의 그 에이다스를 쓰고 다니는 차들을, 그러니까 기존 차들로도 이런 모빌아이의 L2 등급인 그 에이다스를 탑재한 차들이 이런 벡터 맵들을 만들고 다닙니다. 대략 유럽에서는 현재 100만 대 정도가 정보를 수시로 하루하루 모으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2021년에는 미국에서만 약 100만 대 정도가 이제 이렇게 생긴 정보들을 모으게 될 건데요. 이런 정보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2D로 내가 1인칭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데이터를 도로상에서 모두 모으고 다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개인 차량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모으고 다니는 것이죠. 카메라로 본 자료들을. 그래서 모빌아이의 에이다스를 달고 다니는 게 내년에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포드의 F150과 마하 2 모델이 모빌아이의 로드북을 같이 만들게 될, 그러니까 REM으로 만들게 될 그런 모델로 꼽히는 건데, 그러니까 차가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게 되고 계속 그것이 쌓이면은 그것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이런 맵들을 가상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만들고, 이것이 이제 미국 전역에 대한 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골라도 포드를 골랐을까?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F150 뭐 좋은 모델이고 하긴 한데 포드가 아쉬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포드는 아르고 AI도 그렇고, 그리고 웨이모 사업에도 간접적으로 SIP 얘기 드리면서 웨이모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빌아이 쪽까지도 맵을 만드는데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저기 자율주행 쪽으로 뭐 본인이 직접 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 투자사를 많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제 저녁에 이제 매핑된 데이터를 모빌아이가 어제 밤에 유튜브를 통해서 갑자기 보여주더라고요. 한 몇 개월 정도 이거를 안 보여줬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라스베이거스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줄이 간 게 아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런 맵들이 다 이렇게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라스베가스 사진이고, 이것도 이제 라스베가스 주로 이런 교차로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주로 복잡한 도로들의 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위주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로스앤젤레스의 사진이고, 굉장히 복잡한 구간에 고속도로 위주로 나와 있죠. 여기도 잘 보시면 이런 세부 도로에도 나와 있긴 한데 양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이것도 로스앤젤레스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냥 일반 도로까지도 확장해서 이런 로드북이 굉장히 많이 돼 있음을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차량이 돌아다닐수록 맵이 계속 중첩되고 쌓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자율주행을 제공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런 식일 때 이런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기업이나 뭐 죽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 여기 정도만큼 뭐 아니면은 이 화면에 보이는 정도만큼만 맵을 매핑하는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오차 없이 잘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데, 모빌아이는 일반 차들이 매핑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반 차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그냥 주행하면서 내가 이제 프로슈머처럼 내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걸로 그렇게 모든 차들이 플립 맵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의 그 부분을 조금 더 키운 것인데, 이런 식으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로드맵이 거의 다 이런 세부 자료까지도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비어있는 공간들이 나타나긴 하죠. 차들이 실제로 많이 다니지는 않는 공간, 이런 공간들은 이 시간이 완성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금방 완성이 되겠죠. 이거는 런던의 맵 데이터이고, 여기는 이제 거의 교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버밍햄이고, 이거는 도쿄입니다. 도쿄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죠. 도쿄도에 닛산이랑 같이 이제 프로파일럿이라 그래서, 아마 제가 맞나 모르겠는데 프로파일럿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작업을 같이 해왔습니다. 모빌아이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닛산의 프로파일럿을 쓰게 되면 이런 모빌아이의 로드북 자료를 받기 때문에 거의 일본 전역이 지금 L3 혹은 뭐 가능하다면 L4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L4는 지금 하지 않고 L3 정도까지도 이제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조금 항공부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깔아서 들어간 거고, 도쿄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공개했던 자료였는데요. 이제 뭐냐면 뮌헨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맵 같은 거를 뮌헨에서도 아마 예전부터 계속해서 독일에 있는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했죠. 근데 독일은 모빌아이의 에이다스를 장착한 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뮌헨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맵으로 실제로 그대로 주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웬일로 이렇게 모빌아이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주행하는 모습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조금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에 이런
굉장히 좁은 도로 이런 데에서도 잘 주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평행 주차를 해서 여기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얘가 이제 맞은편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다가 이 정도 지나갔을 때 이렇게 돌아서 이제 직진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서 보셔도 되고, 이번에 조금 어쨌든 요약을 조금 해보자면 모빌아이가 이번에 이제 사용하는 것들은 IQ5 칩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실제품으로 나와서 팔리고 있진 않은데 자체의 슈퍼비전 그 카메라,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고 하죠.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듯이 얘네의 그 카메라 12개인가요? 11개만 그거를 이용한 시스템 솔루션 이름이 이제 슈퍼비전입니다. 그 슈퍼비전을 활용할 때 IQ5 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1시간 정도 무편집 영상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윈해는 맵을 얘네들이 한마디로 어떤 로드북 기술을 한번 테스트해보겠다고 보여줬던 것 같은데 맵을 자체적으로 뽑아내는 거 없이 이미 그 뭐라 그래 예루살렘에서 이전에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는 예루살렘은 이미 니들이 매핑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정밀하게 주행했던 거 아니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윈해는 우리가 맵을 만들지 않았고 로드북을 통해서 만들어진 맵임에도 우리가 굉장히 주행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런 자신감을 조금 내비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윈해에서도 맵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얻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이제 모빌아이는 카메라만을 통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이거에 이제 그냥 여기다가 센서를 합치는 게 아니라 풀 스택으로 라이다와 레이더 스택을 하나 더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나로 묶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하고 각자의 추론을 하고 플래닝을 한 다음에 슈퍼비전이 틀렸을 경우에 레이다와 라이다가 오케이를 해서 얘가 한번 견제를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슈퍼비전이 맞고 레이다와 라이다가 틀렸을 때에도 이런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fail operation이라 그래서 그냥 만약에 실패했을 때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율주행의 기술의 핵심인데 그런 안전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2023년에 모빌아이가 자체적으로 라이다를 개발해서 놓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다면은 본격적인 L4 시장은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 규제를 이게 굉장한 허들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022년 혹은 굉장히 빠르더라도 2022년 혹은 2023년 4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루미나의 것을 쓴다고 이제 루미나 주주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인텔의 모빌아이가 루미나의 것을 쓴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루미나의 라이다를 쓸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만들기 전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칩을 쓰다가 자체의 칩으로 넘어갔듯이 인텔도 자체의 것을 만들기 전에 일단 루미나의 것을 활용하다가 인텔의 지금 칩 디자이너들이랑 함께 2023년에 자체적으로 인텔이 저렴한 라이다를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는 결국에는 L4로 가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제약이 되느냐가 접근법의 어떤 결과를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도 이제 언제 어디서든 정책 규제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수준급으로 완성을 하려면 아주 빠르더라도 2022년 혹은 2023년 대략 모빌아이도 2023년쯤에 라이다를 통한 센서들을 여러 개 이제 중복시킴으로써 안전성을 끌어올리려면 2022년이나 2023년이 현실적으로 맵의 한계를 많이 받지 않는 지오펜싱이 없는 주자들이 자율주행의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레벨 4로 가는데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느냐가 무슨 얘기냐면 레벨 5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레벨 4는 어떠한 특정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레벨 5로 가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웨이모 보스, 웨이모 CEO도 마찬가지로 어떤 곳이든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환경의 제약을 아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대신에 이를 더 얼마나 누가 더 빨리 확장하느냐, 누가 더 접근성을 얼마나 늘리냐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D맵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L2에서 L4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테슬라와 모빌아이 정도가 꼽힐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L4로 바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웨이모나 크루즈나 오로라나 바이두와 아폴로 이런 기업들이 꼽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들이 갖는 장점도 다르고 문제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접근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빌아이가 사용하는 HD맵은 오른쪽에 위에 있는 이 HD맵은 아주 정밀한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기 때문에 특히 고정밀 카메라 이미지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통한 포인트 클라우드도 같이 슬램을 돌리는 데 쓰고 있는데
시멘틱 랜드마크 베이스 맵은 여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포인트로 찍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당연히 그 광원이 라이다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정확하게. 근데 여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정도만 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랜드마크들로만 표시를 하는 것이죠. 특히 모비라이는 이제 이 두 번째를 사용하기 때문에 HD 맵에도 모비라이는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서는 특히 맵박스라는 기업의 그 HD 벡터 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조금 더 간단화된 맵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정밀한 맵을 위해서는 쓰고 있고, 웨이모나 캐딜락 CT6가 사용하는 맵도 이런 라이다를 통해서 만든 맵이고, 모비라의 HD 맵은 REM을 통해서 이런 카메라 이미지로 통해서 로드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랜드마크 맵입니다. 그래서 L2에서 L4로 가는 건 더 편리한 것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당장은 사용 가능한 ADAS 시스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만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테슬라는 제가 볼 때는 법적인 규제가 가장 큰 허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수치화를 시켜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합의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정책이 되고 제품 출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약간 실수가 보이긴 합니다만 조금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로드마킹, 아마 이 도로상에 있는 에로우를 전진이냐 아니면은 좌회전 전용이냐 우회전 전용이냐를 순간순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데이터 인식 문제가 생길 경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맵 데이터를 중복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L4로 이거를 올리려면 당연히 이런 도로상의 실주행 데이터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은 이제 어떤 팬들 입장에서는 완성이 되더라도 법적인 규제에는 막힐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고화질 이미지나 라이다를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돌린 경우는, 이거는 예를 들자면 철길 위에 그냥 그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거리상의 주행상의 오차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가, 이거는 이제 V2X라 그래서 모든 차 간의 통신이나 어떤 차와 신호 간의 통신까지 고려를 하게 됐을 때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근데 문제는 경제성과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얼마까지 하면서 자율주행을 실행하는 게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리고 정말 이쪽으로 간다면 안전성에 집중을 해야겠죠,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이걸 다 바꾸는데 한 100조 정도가 든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경제적인 실리가 얼마가 되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냐, 그런 거에 대한 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허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게 미시간 캐브뉴 사업입니다. 미시간에서 그 캐브뉴, 일단 그 코리도어라 그래서 도로의 한 축을 갖다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V2X로 바꿨을 때 돈이 얼마가 들고 자율주행으로 미시간주가 갖게 되는 효과가 얼마가 되냐를 지금 이제 사업성 검토를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발표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 효율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해서 대략적인 컨센서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시기쯤에 이 HDMI 포인트 클라우드로 돌리는 쪽의 진영에서는 이거가 내년에 아마 큰 어떤 담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에 비해서 모비라이는 아주 간단하게 확장 가능한 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효율은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중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쓰는 상황이죠. 특히 도로 상황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복잡한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혹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비라이의 자율주행이 오히려 맵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도를 높였기 때문에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 대한 리스크까지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 중에 어제 저녁에 이제 모비라이의 자율주행 영상을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